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교고등학교 수학교사 노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장학사님께서 앞에 진로학업설계 지원단, 교육과정 지원단 이런 타이틀이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은 그냥 수학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만나고 아이들이랑 수업에서 제가 현재 3학년 아이들이 기하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기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단순히 문제 푸는 거 말고 어떤 이야기를 이 기하라는 배움 가운데, 이 과목 가운데 어떤 것들을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문제 푸는 거는 곧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핵심 아이디어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그런 수학적인 사고를 어떻게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삶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을 같이 고민하는 거, 그게 저의 사실은 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소개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신데 오늘 조금이라도 좀 좋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데 최선을 다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과목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학교 활동이 어떠한지, 비교과 활동이 어떠한지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수업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이 편성표 안에 있는 과목들로 아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향일고등학교여서 향일고등학교의 교육과정 2026학년도 현재 1학년 친구들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혹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네,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은 네,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군요. 네, 그러면 중학교 쪽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책자에서도 그렇고 화성모산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이런 부모님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같은 교육과정 부장들한테 이거 빨리 해서 내세요. 이거 빨리 자세하게 써서 주세요. 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성껏 써서 드려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가 어떠한지 그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은 어떠한 것인지가 이렇게 책자로도 나가고 나중에 고등학교의 선택에 앞서서도 또 그 학교에 대한 학교 주도활동 시간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 학교의 특색활동들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또 한 번 더 2학기 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향일고등학교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졸업을 위해서는 192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학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교과가 174학점이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입니다. 그래서 학기당 평균 32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32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6교시가 3개, 7교시가 2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이건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년도에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세교고등학교 2학년 5반 시간표를 제가 찍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2, 이건 수학인지 알겠어요. 영독작, 영어 독해 작문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탐구 B, 탐구 A, 화작 엄매, 탐구 C, 그리고 품잉, 신국, 영문, 이렇게 칸칸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택 과목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탐구 B가 되면 나도 생명과학을 신청했고 내 짝꿍도 생명과학을 신청했지만 나는 탐구 B에서 생명과학을 듣고요. 내 짝꿍은 탐구 A에서 생명과학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다 이동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편성표 중에 위에 있는 거는 지정교과라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행정학급에서 원래 있는 반에서 수업을 듣는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개별 학생 선택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은 비어있죠. 이거는 1학년 때 아이들은 선택하지 않고 학교에서 지정되어 있는 과목들로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조금 더 많아지고요. 3학년 때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게 지정 과목이고요. 주로 지정 과목들은 수능 과목으로
수능 과목들은 다 지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그리고 직업탐구 친구들, 그리고 제2외국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교과들은 대부분 지정 과목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이게 선택 과목인데요. 제가 과목이 수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많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이들이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의 과목 기호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합 계산하는 기호고요. 그랬을 때 향일고등학교 기준으로 13조 5,475억 2천만의 경우의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이 향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다르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듣고 싶은 거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에서 약간 비슷한 걸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은 조금 과목 선택을 조금 위주로 2028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 이해하는 쪽 그리고 고교학점제 기반 과목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많은 관계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용은 빨리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준비한 원고의 내용도 첫 번째 내용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네, 2028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 이해하기. 2028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2028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대상이고요. 현재 2학년 아이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친구들과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의 대입의 반영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방향은 이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핵심 단어를 고르면 저는 다양과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은 성적 반영 방식은 다양해졌다. 성적 반영 방식은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 종합, 교과, 정시 이런 전형에 대해서는 전형들은 서로 비슷해지더라. 전형들은 서로 수렴하더라. 결국에는 비슷해지고 약간의 비율의 차이만 있더라. 한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핵심 단어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8 경희대에서 시행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대입 공정성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입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대교협에 4월 30일 이전까지 제출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30일 날까지 모든 대학에서 2028 대입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을 했고요. 홈페이지에 다 발표를 했고요. 저는 경기진협 경기진협의 소속으로도 있는데 그 경기진협에서 5월 9일자 또 부지런히 선생님들이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서 발표한 자료들로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그래서 2028 시행 계획인데요. 경희대 거예요.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 맨 위에 주요 변경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이 이렇게 4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많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내용이고요. 내신 반영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9등급에서 5등급이 됐으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의 전형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대상이 바뀔 거예요. 고등학교 재수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9등급제로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2028 대입을 치르는 아이들은 5등급제니까 이렇게 재수생의 아이들은 반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능은 어떻게 반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바뀌다 보니까 5등급제로 등급이 바뀌면서 선생님들은 등급이 떡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조밀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더 점수대가 더 조밀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형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2등급인 친구와 3.1등급의 친구가 학업 역량이 많이 차이 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의 이름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그 전형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행계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글씨로 쓰는 당구장 표시가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디에서 정보가 이러하더라 라고 하면 그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면 됐는데 저는 2028 시행계획을 보면서 당구장 표시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다더라, 학원에서 주는 정보가 이러하더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각 대학교의 입학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홈페이지에서 그 대학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시행계획 아니면 그 대학의 언어로 표현된 그런 유튜브에서 대학교 소개, 전형을 소개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희대 거를 좀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시랑 정시는 아시죠? 네, 정시는 그냥 대부분 수능인데, 이제 그 수능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시 쪽만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수시는 크게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특별히 경희대학교에서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좀 나눴습니다. 지금 2028 대입 시행 계획을 보니 상위권 대학에서 예전에는 그냥 면접형이나 서류형 중에서 하나만 시행하던 대학들이 두 가지를 나눠서 시행하는 걸로 좀 바뀌더라고요. 면접으로 그 아이의 역량을 평가할래 라는 게 있고요. 그냥 서류로만 뽑을래, 서류에 드러난 걸로만 객관적으로 볼래. 단 이 아이들의 진짜 우리 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최저 학력 기준을 거를래 라고 해서 상위권의 대학에서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좀 나누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형은 면접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 이 아이의 역량이 제대로 담긴 건지, 저희가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써온 거를 아이들한테 발표를 다 시켜서 듣지만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들은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보고서를 챗GPT한테 한번 돌려봅니다. 그러면 저도 이게 이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아이들의 세특에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의 작성한 거를 저도 다시 한번 제가 모르는 분야를 공부해서 쓰다 보니까 약간 더 올라가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면접으로 구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아? 네가 한 거 맞아? 네가 진짜 이거를 적었는데 네가 이 중에서 얼마큼까지 알아? 네가 얼마나 깊게 탐구해 봤어? 라는 거를 면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서류형은 진짜 100% 있는 거 그대로 볼게. 다만 네가 우리 대학교에 와서 이거를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지에 너의 대학 수학 능력은 최저 학력 기준으로 볼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경희대는 2합 5 정도의 라인으로 걸고 있습니다. 2합 5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평가라는 단어가 있고 정량평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밑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량평가는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으로 나뉘는데 학생부 교과 밑에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점 이렇게 숫자로 주겠다는 거가 정량평가고요. 정성평가는 등급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90점으로 1등급인지 아니면 98점으로 1등급인지 그리고 이 A라는 이 1등급을 받은 과목의 수강자 수가 87명인지 아니면 20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볼게요 라고 하는 거가 정성평가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A+부터 시작해서 7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학마다 각각의 영역별로 5단계 또는 7단계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서류평가와 교과 종합평가가 있는데 저 교과 종합평가는 교과 내용의 정성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희대 걸로 계속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경희대학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희대 걸을 통해서 2028 대입이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라는 거가 경희대가 많은 것들의 다양성을 품고 있어서 제가 경희대를 가지고 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경희대에서 보면요. 그 교과 성적 활용 척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 성적 활용 척도인데 여기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성취도만 제공되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미반영할래요. 수시 모집의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서 좋은 거 가져갈래요. 정시 모집은 모든 교과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서 좋은 거 가져갈래요. 뭔 얘기인지 사실 잘 모르시겠죠. 저도 사실은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지고 가면요. 그 전에 제가 놓친 게 있네요. 그 비교과 영역에서 출결이랑 봉사, 한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당연히 학교에 안 가도 돼. 나를 위하고 친구들을 위하는 일이야 라고 저희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출결이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에 대한 거를 정량화해서 교과 전형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흐름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학교에 왔다가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질병 지각과 질병 조퇴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질병 조퇴는 진짜 아파서 조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질병 지각은 아이들이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근데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냥 두통이에요 하고 병원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학교도 알고 부모님들도 아시고 그리고 대학도 압니다. 그래서 질병 지각과 질병 조퇴는 정량 평가할 때는 똑같이 점수가 반영이 되나 정성 평가할 때는 느낌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프더라도 가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학교에 컨설팅 갔다가 이런 내용도 봤어요. 그냥 아이가 아파서, 그러니까 아이가 다 출결이 좋은데 미인정 지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인정 지각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행발에다가 그 내용을 써주신 거예요. 이 아이의 정직함에 대해서. 그냥 친구들이 그냥 야 병원 갔다 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냥 내가 아프지 않은데 내가 늦잠으로 잔 건데 내가 왜 병원을 갔다 와야 되냐 이런 뉘앙스의 글이 행발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행발을 보면서 담임 선생님이 참 잘 키우셨다. 부모님이 참 잘 키우셨다. 그냥 잠깐의 이익을 앞에다 두고 그 잠깐의 남들은 다 이러한데 라고 하는 그런 요즘의 고등학교의 현장 가운데 이 아이는 그냥 정직함으로 이거 당연히 미인정 찍히는 거 알지만 내가 나의 정직함을 그렇게 드러낼래 하는 거가 그냥 행발에 적어주셨는데 물론 다른 내용이랑 엮여서 보니까 더 이 아이의 인성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미인정 지각이 한번 찍혔지만 이 아이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한테 주어진 거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이 아이가 살려고 애를 쓰는지가 그 행발에 드러나서 저는 그 학교의 생기부를 보면서 너무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출결이랑 봉사를 반영을 한다. 봉사는 3년 동안 15시간이면 만점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봉사가 근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체 시간에 이루어지는 봉사로는 사실 15시간이 조금 안 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저희 학교도 15시간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 봉사할 내용들은 진짜 많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봉사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봉사 시간이 10시간이 넘고요. 한양대 에리카 기준으로는 한양대 에리카의 종합전형으로 오는 친구들은 봉사 시간 평균이 한 70시간 정도 됐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한 50시간에서 한 7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정신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받은 책자의 앞쪽에도 이런 내용은 좀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로 학교에 와서 있는 시간은 교과 시간 29시간이고요. 창체는 거의 일주일에 3시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고요. 전문 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이 듣는 교과들이 주로 전문 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요.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 융합으로 나뉩니다.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학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진로는 심화하는 내용이고요. 융합은 조금 더 교과 내, 교과 간 주제를 융합하는 내용이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이랬을 때 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서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등급이 다 나옵니다. 성취도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도 나오고 성취도도 나오는데요. 등급은 10%까지면 1등급. 그 다음에 24% 합해서 34등까지는 100명 중에 34등까지는 2등급. 그래서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취도라고 얘기하는 A, B, C, D, E는 성취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70점 넘으면 뭐 C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는 성취도라고 해서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진로, 융합선택 모두 다 등급도 나오고 성취도도 나옵니다. 상대평가도 되고 절대평가도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과목이 은미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우는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듣는 과탐실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 탐구 실험이에요. 실험 과목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해서 이거는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취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랑 과학에 9개 과목이 있습니다. 금융과 경제생활, 현대와 이런 역사 탐구, 지금 제가 갑자기 과목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과학의 문화, 과학의 역사와 문화, 이런 과목들 총 9개는 융합 선택 과목인데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걸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성취도만 제공되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미반영하겠다. 이건 등급이 없으니까 내신 반영 안 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당구장 표시에 있는 거는 사회과학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랑 A, B, C, D 중에서 좋은 거 가져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3학년 아이들의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물투를 듣는 아이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죠. 문과에서 경제를 듣는 아이들 많지 않죠. 근데 잘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투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지금 3학년 아이들은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투를 듣고 싶으면 그냥 물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경제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등급이 나와요. 지금 3학년. 그랬을 때 경제를 듣고 싶은데 인원수가 한 반밖에 안 돼. 30명밖에 안 되면 1등급이 지금 3학년은 4%니까 1등급이 안 돼. 이렇게 아이들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현재 2학년 아이서부터 밑에 아이들은 그냥 등급이랑 그 다음에 성취도 중에 좋은 거 가져가 줄게. 너희들이 듣고 싶은 거 마음껏 들어. 너희들이 듣고 싶은 거 열심히 그냥 공부해 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려줘서 이렇게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사회과학만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의 흐름상 정시는 그냥 다 할게. 어찌됐든 간에 정시는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정시는 국영수에서도 그냥 등급이랑 성취도 중에 좋은 거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 너무 그런 거에 내신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 라고 경희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희대만 해도 지금 점수 반영 방법이 너무 많죠. 그렇죠?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도 외우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머릿속에 팍 집어넣고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우는 전략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경희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경희대는 이렇대. 그러면 너는 ABCD를 잘 맞아야 되니까 너는 원점수가 중요해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입의 방향이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라기보다 본질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어디에서 이렇다더라라는 말로 저희들의 불안감을 많이 조성을 하는데 그런 얘기 듣기 전에 입시 요강은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십사 해서 이렇게 좀 준비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내용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건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중에 그냥 1학년 때 배우는 건 파란색, 빨간색은 2학년 때 배운 과목, 3학년 거는 초록색에 배우는 과목으로 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다 교육부에서 준비한 모든 과목이 다 고등학교의 편제표에는 깔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더불어 좀 보여드리려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네, 이렇게 좀 깔아봤습니다.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책자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등급이랑 ABCD 다 나오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거가 아까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9개, 그 다음에 은미책, 그리고 가탐실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지금 3학년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가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제분이 2분이신 경우에는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은 진로 선택이 안 나와서 거의 3학년 때는 등급이 나오는 게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뭐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2개, 3개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과 아이들은 조금 더 많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2학년서부터는 3학년 1학기까지 등급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니까 등급이 촘촘해지기는 하지만 변별은 되겠죠. 왜냐하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의 성적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고 학점은 몇 학점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인지, 원점수가 과목 평균이 나옵니다. 원점수. 그래서 원점수 나오고 성취도가 A, B, C, D 나오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옵니다. A가 몇 %, B가 몇 %. 1등급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는 그냥 그 각 학교마다 좀 문제가 좀 다른데 지금 이제 경희대가 조금 4월 30일 날까지만 발표하면 되는데 경희대가 좀 일찍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희대가 발표하고 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는 나의 아이들이 대학을 좀 잘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등급이랑 성취도랑 좋은 거 반영한다고? 그러면 성취도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라는 것 때문에 머리를 엄청 많이 굴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걸 굴릴 수 있는 방법이 학교에는 고정 분할 점수와 추정 분할이 있어요. 조금 내용이 또 어려우시죠? 제가 그 내용은 오늘은 사실 안 담아왔는데 고정 분할은 그냥 90점 넘으면 1등급,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라고 하는 게 그냥 고정 분할이고요. 추정 분할은 문제를 내보니 1차 지필고사를 문제를 내보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한 85점까지로 A를 85점까지로 좀 낮춰야 되겠어 라고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끼리 각각 각 문항당 정답률을 계산을 각각 해서 그것들을 합하고 평균 내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죠. 그런 거를 해서 추정 분할로 나의 기하는 85점부터 A라고 할래. 그러면 그 아이는 고정 분할일 때는 85점이니까 B지만 추정 분할일 때는 85점부터 A라고 하면 A가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A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A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뭔가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내 아이가 그래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열심히 고심하고 있고요.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정성 있는 대입을 준비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냥 A 성취도가 또 너무 많으면 성취도가 40% 정도가 돼요. 등급은 1, 2, 3, 4, 5등급 다 나오는데 A가 한 40%가 되면
문제를 너무 쉽게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조금 적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생기부 컨설팅을 하러 갔을 때도 이렇게 A가 너무 많았을 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원점수가 온전히 그 원점수처럼 보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3인데 A가 뭐 60%예요. 그러면 A가 63%인데 얘가 93밖에 안 돼. 그럼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성평가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요. 석차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나오고 수강자 수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희대 걸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경희대는 그래서 교과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면 석차 등급의 점수와 그러니까 1등급의 점수 뭐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수업 들었는지를 곱한 다음에 그 수업 시간으로 나눌게요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인 거는 좋은 거 가져갈 거예요. 좋은 거 가져갈 건데 A는 1등급으로 볼 거고요. B는 2등급으로 볼 거고요. C는 3등급으로 볼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선생님이 계산할 수 없죠. 아이들도 계산할 수 없죠. 이거는 다 학교에서 쓰는 대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자제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데이포털 어디가가 있거든요. 데이포털 어디가에 점수 입력하면 다 계산을 완벽하게 대학별로 계산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형이나 레오 르네상스의 서류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서류형은 아까 최저 학력 기준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능 2합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형은 1단계에서는 서류를 보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가 면접형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당구장 표시에서는 정량적으로는 평가하지 않고 정성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이렇게 계산은 안 하고 정성적으로만 볼 거예요. 라고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는 또 이렇습니다. 정성적으로는 할 건데 죄송해요. 정성적으로는 할 건데 등급은 안 볼 거야. 등급은 안 보고 절대평가의 성취도만 볼 거야. 그러니까 왼쪽은 등급을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시기에 왼쪽 면접형은 등급 볼 거야. 등급도 보고 성취도도 볼 거야. 오른쪽 거는 등급 안 보고 성취도만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외우시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못 외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양하다. 경희대 하나에서도 전형에 따라서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른데 모든 대학이 200여 개의 대학을 따지면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대학교 입학에 유리한 거를 찾는 거가 불가능하다. 전략을 세우는 거는 어렵다. 그러니 전략을 세우지 말고 본질로 가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 입시 요강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정리된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더듬더듬 거리시더라도 거기서 직접적인 워딩을 보시는 게 저는 더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2028 이제 대교협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수시가 늘었습니다. 수시가 80.8%로 늘었고요. 정시는 당연히 이제 20%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과가 근데 45%예요. 그러니까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이런 식으로 가는 교과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는 자꾸 종합하느냐. 그 이유는 수도권이 종합이 많아서 그래요. 수도권은 종합이 교과로는 27%인데 종합은 27만이고 그 다음에 종합은 40만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과가 13만이나 되는데 종합은 43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각 대학에서 아이들의 서류를 꼼꼼하게 보고 그 서류에서 아이들의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역량과 인적 물적 자원과 그런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대학에서 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왜 고교학점제랑 2028 대입이 왜 자꾸 연관이 되고 우리가 왜 고교학점제랑 2028을 자꾸만 엮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책임교육과 학생 선택권입니다. 책임교육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로 좀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 정말 힘든 친구들은
급식 먹으러만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친구들은 점심 때 급식 먹으러 살짝 왔다가 급식 먹고 선생님 저 가요 하고 가도 아이들이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 되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받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진급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과목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과목 이수가 안 되면 192학점을 못 채워서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당 1학점 기준 3분의 2 이상을 그 자리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령 3학년에 기하니까 2학년으로 기하를 좀 내려서 얘기를 한다면 2학년에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3시간 기하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니까 48시간의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학점 기준이 16시간이거든요. 그러면 48시간의 아이들의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48시간 중에 3분의 2 이상을 아이들이 그 교실 환경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이수 출석률에 도달을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1학년의 공통 과목, 1학년의 공통 과목 국, 영수, 사과, 한국사, 과탐식을 얘기합니다. 그 7개 과목에 한해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기본은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학업 성취율 40%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고정 분할을 했을 때 편의상 수행평가 포함해서 40점 이상 맞으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가 그 과목을 이수했어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배움에 너희들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 학교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졸업은 안 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인생을 개척하려면 너희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 너희들이 책임감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책임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실은 학업 성취율 40%가 모든 교과에 해당이 돼서 사실 안타깝게도 제 친구 아들은 학교를 잘 안 다녔어요. 학교 출석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점수도 당연히 공부도 못해서 그 아이는 사실은 작년에 자퇴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1년만 더 학교에 먼저 왔더라면 이 아이는 아마 그냥 급식 먹으러 즐겁게 학교에 와서 친구랑 즐겁게 놀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걸로 졸업이 됐을 텐데 이 아이는 출석률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되니까 스스로 이 아이가 학교에서 못 버티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아이가 그 자퇴를 하고 바깥에서의 한 몇 개월을 살면서 이제 너무 많이 큰 거예요. 진짜 많이 컸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학교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또 이것도 너무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작년에 자퇴로 갔던 사실은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그래도 그것 통해서 인생에서 엄청 많이 자랐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있고 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지각 안 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기쁨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전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교육부에서 뭔가를 계속 개선안이라는 걸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본이 이렇게 됩니다. 1학점 기준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을 따지긴 하는데 이거는 1학년 때 배우는 7개 과목만 따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 당연히 구제해야죠. 전년도에도 구제하는 방법은 다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구제하는 방법 다 있었고요. 올해도 조금 더 촘촘하게 구제를 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랑 그 다음에 출석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 학습으로 이 친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학업 성취율, 그러니까 40점, 편의상 40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40점이 안 됐어요. 40점이 안 된 친구들은 그러면 1학점 기준, 가령 기하를 기준이라면, 기하는 사실은 아니니까 1학년 과목으로 가져갈게요. 공통수학으로 가져갈게요. 공통수학은 1학기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수업을 듣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른데 저희 학교는 4시간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면 4, 3, 12, 12시간을 성적이 다 나온 7월 달에 또는 12월 달에 12시간을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12시간을 선생님하고 더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 마크돼서 공부하는 거가 이제 최소 성취 보장 지도인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네, 그냥 이수하는 걸로 원래는 성취도가 2가 아닌데 40점이 안 되면 2가 아니지만 이제 성취도를 2라고 쓰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안 돼요. 출석률이 안 되면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곱하기 3에 해당하는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들으면 네, 작년에는 저렇게 출석률 미달로 인해 추가학습 이수라고 원래 생기부에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낙인 효과가 있는 거겠죠. 이제는 그런 낙인 효과도 이제는 하지 않는 걸로 이것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책임 교육에 학교가 그다음 교육부가 더 이 아이들을 도와주자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 친구의 아들은 학교를 자퇴하는 걸 택했지만 저희 학교에 그 친구랑 비슷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학교 등교를 반겨줬고 그 아이를 정말 진급시키기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많은 폐단이 있었지만 저는 작년에 그 두 가지 일을 보면서 고교학점제가 정말 학교에서 그런 약간 학업적인 면에서 소외되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교사들로 하여금 그리고 학교로 하여금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데는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배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학교랑 지원청이랑 그리고 교육부에서 더 애쓰고 있는 거가 지금 고교학점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인데 교육부에서 이 고교학점제가 각 학교에 잘 안착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대입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이 제도가 제대로 이 정책이 제대로 학교 현장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입에 적용을 해줘. 그러면 어떤 거냐? 너희들이 책임 교육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지원청에서 교육부에서 열심히 도와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테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목 선택권 부분을 건드릴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2028에서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과목 선택이다. 그리고 왜 과목 선택이 또 더 중요하냐. 이건 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더 좋아졌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생기부에는 한 40여 분 이상의 선생님들의 글이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쓴다고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붙거나 제가 못 쓴다고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은 그냥 40분의 1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2.5% 정도의 역할만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40여 분의 선생님들의 글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성 오산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 학교에서 어떤 걸 하는데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B 학교에서 그거 비슷한 걸 또 따라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C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 오산에 있는 학교들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들은 학교 활동들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심화되어 있고 약간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가 더 빨리빨리 옆에 학교들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생기부의 활동도 올라갔고 생기부의 기록 내용도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점수 0.1등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이 아이가 자기의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선택하는데 애를 썼지, 노력했지를 조금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문과랑 이과가 조금 더 차이가 나긴 하는데 특별히 이과 쪽의 아이들은 내가 등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리2를 수강해. 내가 등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리학 실험을 내가 수강해서 들었어. 내가 이거 등급이 나오면 내가 나의 평균 등급이 지금 1.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물리2를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얘가 분명히 물리2는 3등급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나의 등급은 분명히 떨어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리2를 들을 거야. 그래. 너의 노력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는 게 2028의 학생 선택권이라는 키워드가 대입에 반영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희대, 중앙대 뭐 이렇게 한 5개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종합전형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겠어 라고 평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명칭이 조금씩만 바뀌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그러니까는 학업 역량은 너 공부하는 대부분의 과목의 등급이 어느 정도야? 점수가 어느 정도야? 그리고 수업에 임하는 너의 태도와 네가 수업에서 무언가를 애써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게가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 거는 진로 역량이에요. 진로 역량은 너희들이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이 계열을 공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떤 걸 들어봤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목에 대한 너희들의 성취는 어때? 그리고 이 전공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은 어떤 거를 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가 진로 역량이고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말 그대로 그냥 인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대학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한 5단계 평가를 한다라면 그냥 공동체 역량을 그냥 한 3단계 정도로만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자율 전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다 통합의 세대를 걷고 있으니 대학교 들어올 때 과를 정하지 말고 자율전공으로 들어와서 1학년 동안 공부하다가 2학년 때 전공을 좀 정해보도록 해 라고 하는 게 자율전공인데 대학교에서 자율전공을 많이 뽑습니다. 그랬을 때 자율전공은 진로 역량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계열로 올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는 그 아이들한테는 저기에 큰 칸으로 3번째 칸 자기 주도 역량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는 게 자기 주도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근데 여기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까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희대학교의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 종합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어? 이거는 안 볼 건데 종합이 아니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대신 네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는 볼 거야. 가 교과 전형에서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슬슬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는 게 아니구나. 교과 전형인데도 종합 전형처럼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도 보기 시작하는구나. 입시가 전형의 수렴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형들이 서로 이제 교과 전형인데도 종합 전형처럼 하는 것들이 좀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직 중앙대 거고요. 아직 대학교에서 2027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아직 많이 그러니까 아직 안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2026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진로 역량에서요. 여기서 보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서 적절하게 과목을 선택했니? 그리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돼? 그리고 추가적인 노력했어? 니네?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노력은 아까 장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다이용 공동교육과정 운영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추가적인 노력했어 너? 네가 시간을 더 내서 네가 화, 수, 목, 토요일 날 네가 시간을 내서 이런 거 더 공부했어? 라고 하는 거를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저희 학교 거 가지고 왔어요. 저희 학교 거에 위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아래 위에 거는 지정 과목, 가운데는 아이들 선택 과목, 밑에 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다다다다다다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추가로 듣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몇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듣는 수업. 저희 학교 아이들이 지금 전체 한 900여 명 정도 되는 학교이고 한 학년에 한 300명 정도, 330명 정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 중에 한 5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런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님들이 받은 책자에 107쪽 한번 보시면 향일고등학교 거거든요. 107쪽의 향일고등학교 거에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보면 뭐 소인수, 공동교육과정 이런 표현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각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런 거 참여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책자를 107쪽뿐만 아니라 쭉 다 넘겨보시면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서 이게 많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 이게 조금 있는 학교가 안 좋은 학교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내 아이가 여기서 많아서
뭐 반찬이 많다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이 내용은 정말 아이들의 수요에 따라서 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수업을 더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제분들이 다닐 학교에 그런 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많아서 좋은 학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서 저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학교에 그 과목을 개설하고자 학교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 학교는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이고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그냥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세 교인데 세마와 매올 아이들이랑 함께 모여서 저희 학교는 AI 중점 학교라서 저희 학교는 프로그래밍을 운영해 주고요. 그다음에 세마 고등학교에서는 뭐 고급 물리 고급 뭐 생명과학 이렇게 거기는 과학이 조금 더 과학이 조금 더 특화된 학교다 보니까 거기서는 과학을 해주고 그다음 매울에서는 공학 쪽의 과목을 개설해서 이 세 학교가 가까우니까 서로 이동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 공동교육과정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볼 수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세마에 가서 실험 수업을 하고 오면 아이들이 막 선생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에서 못 보던 시학이 세마고등학교에서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마고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 와서 저희 학교는 컴퓨터실이 3개나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하고 나면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수업 못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매월 갔다 오면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꿍깍꿍깍 뭐 만들고 오니까 정말 그걸 설계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아이들이 서로 다른 학교 아이들의 그런 것들의 수준을 서로 견주어 가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끼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을 내지 않습니다. 성취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충분히 나의 역량을 좀 드러내면 되고요. 소인수는 말 그대로 소수만 수업을 하는 거라서 그냥 우리 학교 애들끼리만 합니다. 우리 학교 애들끼리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학교는 생명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데 생명과학 실험을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죠.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적은 인원이 실험을 하니 그 넓은 실험실을 그 적은 인원이 다 쓰면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소인수 강좌는 문제는 등급이 나와요. 네, 등급이 나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5명이 안 넘으면 5명까지는 등급이 안 나오고요. 5명이 넘으면 등급이 나오고 5명이 안 넘으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까지는 13명이었고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을 했으니까 소인수 과목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게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몸을 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소인수 과목을 했는데 5등급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몸을 좀 사리는 게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공동교육과정을 치열하면 추첨합니다, 어머님들. 네. 그래서 이거는 추첨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 밖 교육이 있는데요. 경기 이후문학교라는 게 작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경기 이후문학교는요. 학교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다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근데 애들만 없어요. 애들만 없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게 경기 이후문학교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경기 이후문학교 아이를 수업 7교시 없는 날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7교시 없는 날에 아까 제가 시간표가 66677이 일반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666 있는 날에 저희 학교는 7교시에 저희는 경기 이후문학교의 수업을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프론티어 사이언스랑 미디어 영어지만 2학기 때는 뭐 인공지능 기반 생물 정보학 기초와 활용 과목명 너무 재밌죠? 네, 생물 정보학을 배우는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배우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일반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보통교과에는 없지만 그런 과목들을 경기 이후문학교에서는 개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점 인정형 공유학교도 있습니다. 공유학교가 그냥 학점이 등급이 안 나오는 그냥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로 생기부에 쓰는 걸로만도 있고요. 작년도부터 학점 인정형 공유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요.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지금 경찰학, 식음료, 뉴미디어 작고 그래서 오산대 경희대로 가고 있고요. 2학기 때는 성균관대에서 스포츠 이런 과목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오면 이제 아이들이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길게요. 이렇게 생기부에 이렇게 뜹니다. 저희 이건 졸업하는 아이들의 생기부인데요. 그래서 이제 체계가 조금 달라요. 이해하시고 오른쪽 것만 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공동교육과정을 듣는데 우리 학교에서 들었다. 우리 학교에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이 열렸거든요. 세마랑 매월 친구들 와 우리 학교에서 수업받아 라고 했던 친구들은 우리 학교 친구들은 공동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공동 이렇게.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인원 17명 수강했고요. 이 아이는 96점을 맞았고 A가 70.6%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96점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은 주로 공동교육과정은 아이들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주로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거든요. 지필평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A의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공동교육과정으로 A가 100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100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조절할지는 아직 내려온 지침은 없지만 뭔가 지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학교 아이들이 매월고로 가서 공학 일반을 들은 친구들은 공동이었고 이 아이는 타 기관에서 들었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이렇게 딱 박히니까 이 아이가 정말 추가로 했다라는 게 다 티가 나겠죠. 네, 동국대학교 거 가지고 왔는데요. 동국대 거에서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명이잖아요. 19명이에요, 수강자가.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리고 이렇게 얘는 숫자가 적은데 했네. 여기 아래 보시면 물리학 실험 7명이래요. 물리학 실험 7명.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이건 소인수 과목이었고 20명 정도면 이거는 과목이 개설됐네. 근데 2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등급 안 나올 거 감안하고도 신청을 했어.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원래 수학은 확률과 통계 2등급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수학원 3등급 맞는데 물리학 원도 3등급 맞았어. 화학 생명은 1등급이야. 그러면 물리학의 등급은 3등급이지만 이 아이를 3등급만으로는 보지 않고 이 아이를 정성평가에서 더 높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학기 3학년 과목. 지금 이 동국대의 자료는 동국대는 2027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3학년과 같은 지금 성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조금 감안해 주세요. 이랬을 때 물리학 2 8명 들었대요. 8명 듣고 그때는 원래 물리학 2는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라서 96점 맞았다. A가 62.5%이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적을 보고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뭐라고 썼냐면 주목할 점은 수강 인원에 따른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배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지원자의 도전적인 태도를 주목할 만하다. 3등급에 해당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하겠다. 근데 단 원점수 94점이라는 것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썼어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하되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 선택에 필요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머릿속에서 제가 어떤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2028 대입 너무 복잡하네. 전략을 세울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 대입이랑 고교학점제랑 연관돼서 중요한 거는 과목 선택이구나 라는 정도 들어오셨으면 잘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괜찮으신가요? 네,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성취평가제, 이제는 대학의 입시, 그런 2028 입시 전형 요소별 보기 전에 등급만 좀 살짝 보고 갈게요. 가통에 이런 성취평가제라는 말이 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성취평가제와 5등급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성취평가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줄 세우기, 지금까지 줄 세우기를 했으니까 줄 세우기 말고 그냥 이 아이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 배웠는지로 보자. 그래서 절대평가하자가 이제는 성취평가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때는 성취평가제로 미루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사른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등급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성취평가제 A, B, C, D가 원래 중요할 뻔했으나 A, B, C, D보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등급으로 보는데 이제 9등급 체계가 이제 5등급 체계로 바뀌었다. 그래서 1등급이 10%, 5등급도 10%, 2등급이 24%, 4등급도 24%, 3등급도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 2등급 아이들이 학급에서 한 3분의 1은 1, 2등급, 3분의 1은 3등급, 3분의 1은 4, 5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도 고민이 많겠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의 점수가 촘촘했던 9등급에서 이제 널널한 조금은 이렇게 좀 품이 좀 커진 이제 5등급 체계에서 대학교도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초만 해도 올 1등급이 너무 많을 건데 어떻게 대학교를 보내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이제 1년을 보내고 나서 이거 이제 경기진협에서 경기진협 전체에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한 70여 개 고등학교를 표본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1등급이 올 1등급은 모든 과목 1등급 맞은 친구지요. 올 1등급이 원래는 뭐 어느 대입 전문가는 한 4% 나올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뭐 그래도 2%는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한 70여 개의 표본조사 결과 1.2%밖에 없는 거예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합해서 올 1을 찍은 친구들은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3학년 1학기까지 올 1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인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은 더 줄어들 거다. 경기도의 표본조사 결과는 이렇고요. 뭐 부산도 뭐 1점대 나왔고요. 서울도 1점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학년 1학기까지 올 1을 찍는 친구들은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 거고요.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서 시험 망했다. 대학 못 가겠다. 하고 자퇴를 했어요, 아이들이. 전년도에 자퇴한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는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로 대학 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이 아이의 과목 선택 같은 거 뭐 있는지 볼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작년에 올 1등급이 뭐 4%가 될 것 같고 1등급이 10%나 된대. 100명 중에 10명 학교로 따지면 300명 중에 30등이 1등급인데 내가 30등에 못 들어갔어. 그럼 난 대학 못 갈 것 같아. 하고 자퇴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간다고 갔지만 정시가 수능으로만 또 뽑는 게 아니야가 돼버린 거예요. 전년도까지는 서울대만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서울대도 정시 때 교과 종합평가 할 거다. 니네 교과 종합평가 할 거야. 뭐 선택했는지 꼭 볼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대 갈 건 아니니까 이러는 마음으로 나는 서울대는 아닌 다른 대학을 갈 거니까 이라고 자퇴했던 친구들이 막상 올 1등급이 많지 않고 그리고 정시에서 대학에 가기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과 대학교는 고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1등급 초반, 2등급 미만인 친구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친구들이 예상보다 많아지는 거가 되는 거고 더불어 2등급하고 3등급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친구들도 많아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이 촘촘한 거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선별을 할까? 우리 대학교에 인재상에 맞는 아이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뽑아갈까가 대학들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경기진협에서 3월 14일 날 나온 자료 중에 제가 하나 캡처해서 왔는데요. 흐린 색깔이 1학기 때의 성적이에요. 흐린 색깔이 1학기 때 성적. 그 다음에 약간 짙은 색깔이 2학기 때 성적이에요. 제일 눈에 띄는 거가 가운데니까 6.32를 한번 볼게요. 6.32 그러니까 조기 밑에 보면 이렇게 3.17등급 맞았던 친구들 3.17등급 제가 지금 약간 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3.17등급 맞았던 친구들이 뭐 이렇게 6.32 죄송해요. 네. 저쪽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제가 따르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흐린색이 1학기 때 성적이고요. 파란색이 1학기와 2학기를 합친 성적인데요. 흐린색의 칸들보다 파란 짙은 색의 색깔들이 더 촘촘해졌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저 6.3이었던 친구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3, 그러니까 원래 죄송해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드리면 1등급이었던 친구와 1.17등급이었던 친구들만 1학기 때까지는 성적이 있었어요. 1등급과 1.17등급. 그런데 과목이 늘어났죠. 과목이 늘어났으니까 아이들이 그 중간값을 받는 친구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등급의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학기 때까지만 했을 때는 어떤 등급을 맞는 친구들의 분포가 이만큼이었다라면 한 번 더 시험을 보고 나서 2학기 때까지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 맞았던 친구들이 왼쪽으로도 점수가 가고 오른쪽으로도 점수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2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진행되면 여기에 짙은 색의 파란색의 중간값이 또 생기겠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도 또 생길 거고 3학년 1학기 때도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점수로는 변별이 가능하니까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는 데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90점으로 점수를 주면 아이들은 줄을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과에서는. 그러니까 대학을 교과 전형을 뽑는 데는 어려움이 그렇게 생기진 않을 거다. 그런데 종합전형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뽑는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와서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대학교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더 사회에 진출해서 뻗어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종합전형으로 아이들 더 많이 뽑고 싶은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1.07과 1.11을 어떻게 구분할 거야. 어쩔 수 없어.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거야를 이제 대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그냥 1.5등급이 그냥 편의상 보시라고 대학교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5등급 체계에서 1.5등급 정도 나오면 대학을 가는 건 어찌됐든 간 상대적인 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걸로 가는 거니까 등급 체계가 바뀌었어도 그냥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를 그냥 2명 보냈으면 그 다음에도 5등급 체계가 돼도 서울대 한 2명 보내는 거고요. 우리 학교에 한 경희대를 한 18등까지 경희대를 보냈던 대학 고등학교면 그 다음 5등급 체계가 돼도 한 18등 정도 하면 경희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1.5등급, 5등급 체계로 1.5등급은 9등급 체계로 봤을 때 2.31등급 정도가 되고요. 2.31등급 정도가 되면 서울과기대, 이화여대, 인하대, 그 다음에 동국대 정도를 아이들이 쓰더라. 그 다음에 2등급이 5등급으로 2등급, 모든 과목을 다 2등급을 맞았다라고 치면 이게 3.1등급에 해당이 돼서 경기대,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아주대 프론티어 과학부 정도를 쓸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여기서의 맹점은 아까 경희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전형 요소, 전형별로 대학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아이들보다는 더 다양해져서 꼭 이렇게만은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맹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같은 1등급이라도 누가 우수한 1등급을 누가 우수한 1등급일까? 이걸 이제 대학교에서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경기진협 연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3등급 얘기를 드시더라고요. 3등급을 보면 3등급은 지금 9등급 체계의 4등급인 친구와 5등급 친구와 9등급 체계의 6등급인 친구가 다 앞에 있는 게 3등급이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6등급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그냥 고등학교 지금 현재 6등급의 친구들은 수행평가도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4등급인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안쓰러운 친구들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4등급인 친구와 6등급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대학교에서 이제 5등급 체계가 되면 다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이제 가급적 그래도 수행평가를 준비했던 친구들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를 계속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8의 대학 제공 방식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원전수, 석차 등급, 성취도, 이수 과목, 세부 특기사항 과목, 이수 상황만 가지만 학교에서 보내는 거는 어떤 것도 보내냐면요. 수행평가 영역명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기하 과목의 수행평가를 어떤 거를 볼 거야 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의 수행평가의 제목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수행평가 내용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 분석으로 갈게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안 보고 가서 시간 잠깐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네. 그래서 이제는 전형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종합 전형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중앙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중앙대에서 가지고 왔는데 융합형 인재가 있고 탐구형 인재가 있습니다. 그냥 탐구형 인재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탐구형이고요. 그냥 융합형 인재는 그냥 학교 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융합형 인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경희대 쪽으로 보면 융합형 인재가 그냥 네오르네상스 면접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구형 인재가 이제는 서류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1대1로 매칭은 안 되지만 그렇게 약간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에 보시면요. 이 합격 사례에 보시면 여기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같은 거 보면 어려운 과목도 이해력이 높아 탐구의 수준이 높다. 이런 친구들은 별 4개 받았고요. 그냥 전체 성적에 비해 화학이랑 기하처럼 전공 관련 과목의 성취도가 아쉽다. 이런 친구들은 불합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종합전형에서는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그냥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교과로 갈게요. 교과에서 보면 2028 대입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위주로 봤을 때 서류평가 반영 대학이 증가했어요. 오른쪽에 써놓은 숫자들은 아시다시피 예상하시다시피 서류평가 반영 비율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전형이라고요?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면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점 줄 거야 라고 하는 대학인데 근데 서류평가를 볼 거야. 그럼 서류를 뭐를 볼 거니 너희들은? 그래서 제가 건국대 가지고 왔어요. 건국대에서는 제가 밑줄을 못 그었는데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는데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와 태도와 탐구력 아까 경희대 거 발표했던 3개 다 그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만 볼 거야. 그러니까 경희대랑 똑같은 거예요. 경희대에서의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 역량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 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과목 듣는지 잘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가 영역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 볼 거고 교과 이수 내력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볼 거야.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추천해. 그래서 인문은 국어, 영어, 사회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국어, 사회랑 수학은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공학,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먼저 이수하고 진로와 맞게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 그 다음 자유전공은 계열과 상관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을 이수하면 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안내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콕콕 찍어서 제시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서 너희들의 역량을 어떻게 드러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라는 부분이 교과에서도 이제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 나랑 진로가 상관이 없어도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1학년 때 등급이 좋아요. 근데 나는 자연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자연계열 과목을 다다닥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점수가 안 나오네. 큰일 났네. 하면 3학년 때 사회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사회 과목들로 선택을 해서 등급을 높게 받고 그냥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상관없이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기준은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이제는 경기도 조금 이제 이남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교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정 물적 자원이 조금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렇게 좀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흐름이라는 걸 보려면 상위권에 있는 대학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상위권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는 교과 전형에서도 어떤 과목을 듣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로 갈게요. 논술에서는 학생부 반영 대학 증가라고 제가 써왔거든요. 아까는 제가 뭐라고 써왔냐면요. 서류 평가 반영이라고 썼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부 반영 대학 증가라고 써놨거든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써서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는 어떤 거를 가져갈 거냐 하면 학생부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부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으로 가져갈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 성적과 출결을 가져갈게. 그래서 논술에서의 학생부 반영은 교과에서의 과목 선택이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얘는 출결 정도로 보시면 된다. 네, 내신이랑 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신이랑 출결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논술은 그냥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고 출결을 반영하는 게 좀 늘었을 뿐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젠 정시로 넘어갈게요. 정시인데요. 서류평가 반영 대학이라고 제가 다시 이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40, 10, 10, 15, 33,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거를 좀 먼저 볼게요. 서울대 거의 정시예요. 정시. 서울대 정시인데 교과 역량평가 할 거고 평가 등급이 점수는 A뿔부터 시작해서 C까지 40점부터 35점까지로 나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하면 1단계는 수능으로 3배수를 먼저 뽑아요. 수능으로 3배수를 뽑으면 그 아이들의 점수가 엄청 촘촘하게 있겠죠. 촘촘하게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과 역량평가를 40%, 그 다음에 1단계의 점수에다 0.6을 곱해서 60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1단계를 통과했던 점수는 60으로 이제 곱하기 0.6을 했으니까 간격이 더 좁아졌을 거고, 그 다음에 교과 역량평가를 보시면 점수가 40점부터 35점까지죠. 그러면 이 점수가 1점씩 차이가 나지만 서울대 정시를 쓰는 친구들이 A 플러스를 받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B뿔에서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아주 좋은 친구들은 A 정도. 그냥 한 B뿔 정도라고 생각하면 B뿔과 그냥 B도 1점인데 그 1점을 무시할 만한 숫자냐? 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단계로 3배수를 걸렀으면 점수가 상위권 있는 친구들만 있고 거기다 곱하기 0.6을 했으니까 점수는 더 좁아졌을 건데 거기에서 교과 역량평가로 1점씩 점수를 갈리면 그 점수는 되게 큰 점수가 될 거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도 되게 좋아해서 이제 정시 40%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대학은 정시 40%를 뽑아야 돼라고 서울에 주요 16개 대학이 있었던 거에서 이걸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게 한양대, 동국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거를 볼 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목 이수 현황 볼 거야. 어떤 거 선택했는지 볼 거야.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 볼 거야.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볼 거야. 그리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정시하겠다는 친구들 중에 세팅을 보면 1500바이트를 다 채워요. 다 채우지만 읽어보면 이 아이가 진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건지 사실 읽어보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도 보는데 공동체 역량은 교과 학습 발달사항, 이 아이가 모둠에서 어떻게 했는지, 조별과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는 친구들 얼마나 도와줄 친구들이 많겠어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학폭, 행발, 그 다음 출결로 볼 거야가 서울대 얘기예요. 서울대처럼 대학교가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의 수 자체가 서울대랑 다른 대학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고 교육의 체제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제시하는 방향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한양대 것도 가지고 왔어요.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평가 10씩 다 반영할 거야 라고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 한양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울대만큼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및 교과 과목 선택,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정도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 말씀의 일부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2028 대입이랑 고교학점제랑 고교학점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역시나 과목 선택이구나. 이 과목 선택이 중요한 거는 그냥 너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있는 대부분의 시간이 수업 시간인데 그 수업 시간에 너희들의 배움에 너희들의 흥미와 적성을 따라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거에 최선을 다해봐. 그거를 대학교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좋게 평가할게. 이 부분을 주력해서 평가할게 라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대입의 방향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냥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 제외하고 정시든 이제는 종합처럼 학교 생활도 다 꼼꼼하게 보겠노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기부에 대한 내용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의 생기부를 보면 다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몰랐던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기하를 가르칠 때 코사인 유사도라는 내용이 애들이 쓰지 않았거든요. 코사인 유사도라는 거는 그냥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비교할 때 그 비교하는 값을 쓸 때 쓰는 용어들인데요. 근데 그거가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어려운 책에서 그냥 정말 좀 상위권 대학 가는 친구들이 읽는 책에서 약간 나왔던 발췌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하게 쓰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생기부는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시키냐면요. 행동하게 시켜요. 자료조사로 끝내지 않고요. 자료조사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게 과연 그러한지 검증을 시킵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설문을 하게 하고 인터뷰를 하게 하고 이제 수학이니까 직접 뭐 해보라고 하고 데이터를 진짜 수집해 보라고 하고 그런 거를 다 행동 동사가 나오게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도 역시 어쩔 수 없이 너무 훌륭해지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도 행동 동사가 나오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행평가랑 어떻게 연관이 돼야 될지도 학교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학부모님이시니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도 고등학교를 가서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게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학교 분위기를 따라야 될까를 보실 때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내 아이가 1등 한번 찍어봤을 때 정말 확 피는 아이들이 있고요. 내 아이가 정말로 분위기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확 피는 아이들이 있고 이건 정말 아이들마다 달라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수행평가 영역까지도 대학교에 제공을 하잖아요. 수행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의 수준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영역에 대해서도 연구해가지고 게시해 줬어요. 수행평가 영역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까지 왜냐하면 대입에서 수행평가 영역명이 대학교로 전송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지를 해서 알려줄게 라고 해서 동국대가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그 학교의 아이들의 수준까지가 조금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대학교에 제공되지 않아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아이들이 점수가 흩어져 있지를 보는 게 표준 편차인데 그 표준 편차가 작으면 약간 상위권 대학, 표준 편차가 약간 크면 조금 이제 학업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한 학교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표준 편차가 가지 않아서 학교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는 고민도 있지만 수행평가명만 봐도 수행평가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평가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끌어내는지의 명칭만 봐도 학교에 대한 내용이 좀 드러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실 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조금 더 많았지만 네, 전략을 세울 수는 없다.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이가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많이 안다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 아들한테 조금 더 맛있는 거 하고 그냥 엄마가 믿어 라고 하고 아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만 살짝 나서는 거. 이게 아들을 더 힘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딸내미는 지금 되게 치열하게 뭐를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계속 뭘 적어서 내래요. 근데 엄마 뭐 해야 될지 계속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이한테 얘기하지만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거는 아이한테 직업을 얘기하려고는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직업이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 그 직업이 그대로 남아있을지 저는 자신할 수가 없어서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보려고 사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가 잘한다고 되는 건 하나도 아니구나. 엄마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아이를 믿고 아이가 그냥 본질 그 자체에 열심히 있을 때가 더 좋구나. 네. 뭐 되게 좀 뭐 잠깐 딴 얘기 좀 한번 갔다 올까요? 저희 아들은
아이들이 다 사탐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저희 아들은 묵묵하게 과학 2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차오르죠. 네가 점수가 나오려면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전히 과학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과목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엄마 이걸로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아이한테 야 그래도 전략적으로 라는 말을 차마 엄마로서 그리고 교사인 제가 아이들한테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 게 과연 맞나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과학 2개 보는 걸로 오케이 했습니다. 당연히 등급은 채울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 아이가 지내는 걸 봤을 때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고 다양성이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지금 당장 앞에로 봤을 때는 사탐으로 돌리고 사탐론 하는 게 훨씬 낫지 확통 봐야지 지금 미적이 웬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열심히 그거를 공부한 거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을 했어가 이 아이의 대학은 낮출 수 있어도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는 더 값진 경험이 아닐까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고교학전제 운영 체계는 다양한 과목을 편성하고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학업 설계 수시로 그 다음에 물론 집중적일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지원청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은 고등학교에서의 수강 신청은 6월 달부터 주로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희 학교 세교고만 해도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과목 안내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저희 딸 고등학교 1학년 엄마 나 뭐해? 라고 하는 상황이 5월 달에 마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한테 계열은 좀 정해야 된다. 문과 계열로 갈지 이과 계열로 가야 될지의 계열은 조금 정해야 된다. 진짜 모르겠으면 과학이 51이면 과학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과학이었던 친구가 사회로 가는 거는 나중에 과목을 바꿀 때 별로 지장이 크지 않지만 사회였던 아이들이 과학을 듣지 못했다라면 나중에 배움에는 위계가 있어서 중간에 못 배웠던 거를 건너뛰고 배우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라도 과학이면 그때는 과학을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 딸 아이가 약간 이런 쪽이라서 사회여도 괜찮고 과학여도 괜찮은 상황에서 지금 저희 딸한테 한 번 더 딸이 물어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과학 2, 사회 1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 혼자는 딸하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학교 생활은 이제 곧 마주할 상황이시니까 3월은 모두 낯설고요. 4월에 수행평가 한 번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리고 1차 지필고사, 이제 명칭이 정기고사로 정기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못 바꿨네요. 1차 시험 준비해야 되고요. 5월 달에 과목 선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과목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시험 끝나고 방학입니다. 학교에서 애들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많고요. 저희 학교에서 1학기 때 이만큼이야, 2학기 때 이만큼이야. 이 중에서 네가 적절하게 골라서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거 한 2배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요즘에는 많은 것 같고 화성오산은 특히나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모든 학교에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과목 선택 최종하고요. 과목 선택이 거의 9월 초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과목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주문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반편성과 교원 수를 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9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목을 한두 명 바꾸는 건데 바꿔주면 좋잖아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초면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이게 또 학교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학년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인데요. 보면 인문계열 진로선택 과목의 팁은 뭐냐 하면 그냥 아래쪽에 보시면 정해진 선택지가 있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이수하면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문과는 그냥 인문사회계열은 그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 가이드를 통해 어떤 과목에 집중적으로 도전해야 할지를 파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위계가 있어서 그래요. 물리 안 배워놓고 역학과 에너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안 배워놓고 세포와 물질 대사를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배우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문과는 골고루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한테는 제가 너무 뾰족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요.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는 친구들은 경제 과목을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했었냐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포집을 넓히고 전공 탐색 및 융합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교육의 취지를 살려 최소한의 권장 과목만 제시할게.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너희들이 이제는 교과 영양평가에서 반영할 거야. 그래서 저쪽에 첫 번째 그룹에서는 그냥 한 과목 이상 제2 외국어랑 한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문과 아이들은. 그 다음에 뭐 학부 미술과 사범대학의 체육교육학과 융합대학인 경우는 뭐 상관없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는 자연과학 공대 쪽의 과목들입니다. 이런 거는 수학이랑 과학은 기하랑 미적분 꼭 듣고 와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전공 관련해서 듣고 와라 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네. 경희대 것도 예전에는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핵심 과목은 가점을 주고요. 권장 과목, 그러니까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은 가점을 주고 감점을 시킬 과목이야. 꼭 들어야 되는 핵심 과목 안 들어오면 감점 줄 거야. 그리고 권장 과목 들으면 가점 줄 거야. 라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연수를 했었거든요. 경희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라고 했는데 이게 몇 달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냥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고 가급적으로 이수를 권장해. 라고 하는데 그래도 핵심적으로 필수적으로 듣고 와. 라고 하는 거 듣고 오라는 거죠. 이제 감점할래라는 말은 빠졌지만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보시면 내용이 뭐 경희대 우주과학과 보면 지구 시스템 과학이랑 행성 우주과학 중에 하나 듣고 와. 그리고 기하 듣고 와. 네, 이상하지 않죠. 왜냐면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우주잖아요.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하 듣고 오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거 뭐 보시는 거 이렇게 찍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찍으시는 거 저도 집에 가서 잘 안 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진짜 대학교에서 말하는 워딩을 그대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정리해 준 거는 분명히 그 정리해 준 사람의 시각이 들어가서 반영돼서 이제 한 번에 왜곡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워딩 그대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좀 특이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아주이나 숭실에서 연구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세계대학교에서. 그래서 짙은 색이 공통으로 세계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수학에 제가 이제 과목이 안 맞아도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이 좀 잘 보이는데 인공지능 수학이 경영경제에 들어왔어요. 아주 숭실 인하에 경영경제에는 인공지능 수학 중요하게 볼 거야.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이제 인공지능 아닌 거는 다 안 되나 보다. 어디서든 다 인공지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보건 계열에서 생기부를 분석해 보니 요즘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데이터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데이터야. 그럼 데이터를 누가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죠. 인공지능이 다 데이터 처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들 그냥 갖다가 넣어놓고 어떤 지표랑 어떤 지표가 궁금해. 이거 두 개 비교해주고 이거 두 개 상관관계를 분석해 줄래? 그럼 이거랑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올게. 외국의 사례랑 한번 비교해 줄래? 라고 인공지능 걔네들한테 시키면 걔네들이 다 분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건 계열에서는 요즘 중요한 게 데이터야. 그런데 아주 이나 숭실 대학 라인에서 이 세 개 대학교에서 모두 다 인공지능 수학이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인공지능은 뭐든지 이제 다 모든 거를 다 잡아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 때 인공지능 거가 자기 거인 양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애들한테 요즘 강조하고 있는 거는요. 너희들의 말로 재정의를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정의를 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하를 가르치면서
그 교육부에서 제시한 과목의 총론 같은데 기하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어떤 겁니다라고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르치면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20년 이상 수학교사로 살았으니까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내가 생각하는 기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저는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구나. 어차피 정보는 다 넘쳐나가고 누구에게나 다 정보는 다 열려있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진짜 내 것으로 했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구나 라고 요즘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이거는 뭐야?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의미가 뭐야? 라고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건 딴 거 보시면 뭐 웬만하게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법학 같은 경우에 보면 법학에서는 국제관계 이해가 이제 중요한 과목이야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하면 이제는 이제 좁게만 보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세계가 다 열렸으니까 국제관계 이해 이런 거 이제 중요한 거야. 이제 시야를 니네가 넓혀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학과 탐색 가이드인데, 많은 대학에서 사실은 자연계열은 제시를 잘 해주는데, 인문계열은 잘 제시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좀 친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국, 수, 영, 사과, 과학 중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표를 만들어 놓고, 짙은 색이 제일 관련이 있어. 이제 흐린 색으로 점점 가고 건장 과목은 밑줄을 거는 거라서 문과 친구들한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한번 참고해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얘만 참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냐면 경기도 죄송해요. 먼저 D부터 먼저 갔다 올게요.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고 홈페이지에 그냥 경기 고교학점제라고 치면요. 거기서 계열별 견장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한양대 에리카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나도 고맙게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한양대 에리카에서 모의 서류 평가하는 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2027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나 봤더니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지금 2027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아직 안 올라온 대학들도 많은데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합격자가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현황 죄송해요. 제가 안 보이는데 선택 비율 상위 10% 과목이야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이거 들어. 권장 과목 뭐야? 경희대 권장 과목 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에리카 정도 대학으로 내려오니까 대학교에서는 친절하게 우리 대학 오니까 이런 거를 듣고 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어주는 거죠. 이거 꼭 듣고 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정도 듣고 오더라 라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한 켠에 이거 제가 찾은 책은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진로 진학 가이드북이에요. 학과 안내서에는 그냥 반도체 쪽 과였거든요. 제가 가져온 발췌한 거가 반도체 쪽 가지고 올 건데 그쪽은 물화, 미적분, 수원, 수토, 그 다음 물토, 화토, 기하, 공학 일반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위권 대학은 꼭 들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밑에 대학은 조금 더 열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건 2015 교육과정 개정이라서 과목명이 좀 달라요 또. 네, 이렇게 아직까지 가이드북이 아직 2022 대상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듣고 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아이들이 막 물어봐요 저한테 선생님 물화생지 2개보다는 3개 듣는 게 나아요? 인문사회 계열인데 사회로 3개 들어요? 아니면 사회랑 과학 하나 들을까요? 경제 가려면 경제 꼭 들어야 돼요? 역학과 에너지 안 들었는데 전자기와 양자 들어도 돼요? 뭐 등등. 선생님 등급 나오는 거랑 등급 안 나오는 거랑 어떻게 들어요? 선생님 3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거 들어야 되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등급 챙겨요? 아니면 쉬운 거 해서 등급 챙겨요? 애들 많은 거에서 등급 챙겨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아이들마다 답이 다 다릅니다. 답이 다 다르겠죠. 아이들마다 진짜 전공, 진로 희망도 다를 뿐더러 그 아이가 보이는 성취도도 다를 뿐더러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쓰는 성실도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운 과목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성실도도 같이 봐서 이건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들, 딸 키우고 있지만 똑같이 내배에서 나와서 키우는 아들, 딸이지만 아들하고 말할 때랑 딸하고 말할 때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애들도 다 다른 거예요. 학교 애들도 다 달라서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마다 그냥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학교 선생님하고 많이 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냥 학교 선생님하고 많이 친하면 그냥 사심 없이 그 아이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 다음이 선생님이지 않나, 학교 선생님이지 않나? 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많이 고민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어제는 사실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어제 이제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현직에 있는 아이들한테의 인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이 엄청 씁쓸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스승의 날이 없어져야 되나?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졸업한 아이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아이들하고의 연락이 정말 진하게 되는 날들이 또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한 아이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아이는 정말 치열한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아이였거든요. 정말 선생님 고등학교는 정말 야생 같아요. 정글 같아요. 너무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날 잡아 죽일 것 같아요. 남자아이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던 아이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고 그 아이는 역사를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랑 얘기하다 보니 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아이는 철학적인 아이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3학년 때 철학으로 바꿨고 그래서 철학 쪽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잘 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를 하냐면요. 지금은 한의학 공부를 해요. 네. 그 아이가 또 걸어온 인생이 너무나도 달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을 때 그 아이랑 정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너무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가 어제 저한테 썼던 톡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하고 그때 많이 나눴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선생님의 말들 가운데 자기한테 남은 거가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주는 그 에너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제 아들, 딸한테 당당하게 일로 와봐라. 이 오빠가, 이 형이 엄마한테 이렇게 썼어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되게 아까 보셨죠? 30 몇 조의 경우의 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경우의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가 정말 이 시대에 기자나 이렇게 돼서 정말 이 시대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말 잘 방향을 잡을 이런 걸 뭔가를 제시할 저는 기자로 그 아이가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한의학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갈등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아이가 길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이 고교학점제의 고등학교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더라. 또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언제나 받는 지지. 그 아이가 미숙할 수 있고 저희들도 실수하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미숙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사전에 받았던 이제 며칠 전에 받았던 먼저 질문인데요. 제가 얼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번이랑 6번은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은 학기 중에 진로가 바뀌었을 때의 구제 방안은 사실 이과 아이들의 경우에는 큰 공학 계열 내에서 바뀌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그런데 갑자기 공학을 꿈꾸던 아이들이 갑자기 기자를 하겠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자를 하겠다. 사회과학 분야에 기자를 하겠다는 친구가 갑자기 생명공학 파트로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은 3학년 1학기에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과목을 듣지 않은 상태로 3학년 때 선택을 하면 공부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교과 전형 쪽으로 조금 노릴 수밖에 없다. 교과 전형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럼 우리는 본질로 다시 가야 되는 거고 2022의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사실 핵심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보편적인 원리와 개념을 강조해서 아이들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전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을 지향하는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있는 학교 시간 내내 배우는 게 이런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작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할 때는 남들은 어떻게 하더라 이런 전략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본인이 스스로 네, 본인의 생각하는 보편적인 원리랑 개념을 찾아서 그것들을 스스로 엮고 이것들을 다른 분야에 전이하는 능력을 좀 키워주면 어떨까라는 네, 너무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만 드려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같은 아이를 키우는 이제는 부모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학교 현장에서 힘을 씁니다. 정말 많이 힘을 쓰는데 정말 네,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저는 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힘을 쓰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냥 든든한 지지와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여유로운 넉넉한 마음이 그 아이의 그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에서 길을 찾아갈 때 이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서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